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대출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좀 오락가락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협 대출 중단 사태가 이런 전세자금 대출이 꼭 필요하셨던 분들이 들어갔다가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추운 날에 내가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니냐 굉장히 많이 불안한 상황이 조성이 됐었고, 그 전에는 정말 어렵게 청약에 당첨돼서 새 아파트 받는 큰 기쁨이 생기고, 지금처럼 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새 아파트 받았으면 경산할 일인데 이것마저도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내가 청약을 포기해버리는, 계약 당첨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초유의 사태까지도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제대로 좀 구분을 해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고 좀 덜 필요한 사람은 누구고 이걸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줬더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안 봤을 텐데, 참 안타까운데 어찌됐든 이번에 10월 26일 날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속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이런 구분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이 정해졌고, 이 안에서 강화만 돼서 꼭 꽉 눌러버리는 건 아닙니다. 이 속에서 한 13가지 유형의 예외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내가 이런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외사항까지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이런 자금에 대한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오늘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이 관리 방안에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크게 한 가지입니다. 가장 큰 골자는 대출을 줄이겠다. 대출을 해주는 대상이나 대출의 금액이나 모든 걸 다 줄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리스크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뇌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라고 생각할 텐데, 거기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 국민들한테 쓸 때 방법이 있죠. 이런 방법들이 어설프고 좀 세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질타를 받는 거죠. 이 부분을 완만하게 잘 적용을 시켰다라면 국민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분들도 안 계실 거고, 그리고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란 얘기죠. 자, 그래서 가장 이번에 나온 방안의 기본 방향은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방법론적으로 좀 쪼개놓은 건데, 이게 대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런 총상환 능력 검사 DSR이라는 부분을 적용시키고 이거를 더 강화하겠다. 한마디로 대출을 줄이겠다. 능력껏 빌려가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DSR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 이게 어떤 건지 좀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2금융권으로 번지게 되는 풍선 효과까지도 막아내겠다 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 상환, 그냥 이자만 납부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다. 한마디로 돈을 좀 빌릴 수 있어서 이자를 잘 갚아내고 원금까지 갚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점점점 줄여가면서 빌려주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DSR이라는 게 뭔지는 아셔야 이 다음 내용들을 들었을 때 여기저기에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DSR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연간 상환해야 될 돈들의 총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원금 이자 나가죠.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이 안에 자동차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동차 사서 원금과 이자 나가는 부분 있겠죠. 그 다음에 카드, 여러 가지 신용, 이런 신용대출 등으로 나가는 원금과 이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의 총합입니다. 1년간에 이런 원금과 이자가 나가는 총합을 다 더해요. 모두 더해요. 이 더한 것을 뭘로 나누냐면 나의 연간 소득 금액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내가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매년 나가는, 그러니까 1년으로 총 합을 했을 때 주택담보대출하고 이런 부분의 총 원금과 이자가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보세요. 2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 약
한 4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DSR 40%가 명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대출 자체를 그냥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2천만 원이 원금과 이자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1년에 내가 5천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 이 사람은 60%잖아요. 60%였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는 추가적으로 대출이라는 게 차단이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회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서 막바로 회수하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인 대출은 빵이다, 대출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총괄하는 이런 제도가 DSR 제도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DSR이라는 걸 우리가 잠깐 알아봤죠. 일단 DSR이 적용이 된다는 소리는 돈 받기가 힘들어지고 굉장히 빡빡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DSR 대상이 현재는 내가 아닐 수 있는데 앞으로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이 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 대상을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적게 빌려주겠다라는 의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원래 빡빡하게 하는, 대상을 늘려서 돈을 적게 빌려주는 걸 원래는 언제 시행을 하려고 했냐면 2022년 7월 달에 2단계를 시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내년 7월 달에 원래 좀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내년 1월 달로 바꾸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단계 더 빡빡하게 이렇게 빌려주겠다라는 거는 2023년 7월 달에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것을 이거를 2022년 7월 달로 22년, 그러니까 1년을 앞당겨서 시행을 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좀 급해졌다. 정부가 관리 방안이,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굉장히 급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2021년 7월 1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를 제가 좀 그림으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대로 보면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해보면 현재까지는 이렇게 좀 변천사가 있어요. 2021년 7월 이전까지는 이 지역이 투기 지역이거나 그 다음에 투기과열 지구나 9억 초과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사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과 해당되는 주택을 살 때만 DSR 대상이 됐는데, 이게 현재는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대한민국 전 지역입니다. 전 지역.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DSR 적용을 6억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다 적용을 받습니다. 이전보다 빡빡해졌죠? 돈을 더 적게 빌려주는 상황이 됐죠. 자, 이게 내년 1월 달부터는 총 대출액 2억이 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더 대상이 많아진 거죠. 빡빡하게 돈을 못 빌릴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총 대출액이 2022년 7월 달에는 총 대출액 1억이 넘는 사람들이 DSR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돈을 잘 못 빌리게 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20몇 번의 대책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보면 꼭 규제를 적용을 받는 부동산들이나 지역들 같은 경우에 규제를 받다 보니까 눌려요. 어느 정도 수요가 눌리는데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은 비규제 지역으로 이런 풍선 효과들이 지금까지 나면서, 또 풍선 효과 나면서 비규제들이 가격이 또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받는 지역 입장에서도 야, 쟤네들이 우리보다 입지가 더 안 좋은데 쟤네들이 어떻게 우리랑 비슷한 가격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또 자연스럽게 또 가격이 더 위로 상승을 하는, 이게 규제와 비규제 해봐야 자꾸 풍선 효과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가격들이 또 추가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경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는 좀 막아보고자 제2금융까지도 DSR 기준을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1금융권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DSR이 뭐 40%인데 앞으로 40% 똑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보험사 같은 경우 70%인데 50%로 줄이고, 상호 금융은 160%에서 110%, 카드사는 60%에서 50%, 캐피탈은 90%에서 65%, 저축은행 90%에서 65%. 이렇게 앞으로 제2금융권들도 모두 DSR 규제를 줘서 더 빌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방침을 좀 강력하게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여기서 만약에 돈을 못 빌리잖아요. 1금융이든 2금융이든 정말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경우에 내가 못 빌렸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분들 결국 1금융, 2금융 안 되면 4금융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면, 이 4금융은 뭔지 아시잖아요. 지금 뭐 TV나 이런 데서 케이블 방송에서 선전하잖아요. 뭐 돈 빌리러 와라, 돈 빌리러 와라, 뭐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자 뭐 한 20% 이렇게 팡팡 줘가면서. 이런 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거 빌려갖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분명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4금융 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최대한 좀 방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모두 다 DSR을 다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한 13가지의 예외 조항을 둬서 이 13가지 예외 조항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또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부분까지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제가 봐오지 못했던, 약간 정리가 됐고 좀 뭔가 빈틈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빈틈에 새어나가는 부분들을 최대한 막으려고 좀 애를 쓴 이런 노력이 보입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요. 자,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먼저 DSR이라는 걸 어떤 건지 말씀해 드렸죠. 총 1년간에 총 원금과 이자가 나가는 이런 대출들 다 포함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DSR 적용을 받지 않은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둔 거죠. 이것들은 이 전체 DSR의 원금 이자 부분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라는 대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돈을 좀 더 빌려서 쓸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되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은, 자, 이겁니다. 차주 단위 DSR 계산을 할 때 예외적으로 제외가 되는 대출은 이렇게 13가지가 있습니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부분이 포함이 안 되고요.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여기에 빠집니다. DSR에 계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빠지고, 서민금융상품, 세이망 홀씨, 바꿔드림론, 사이돌 대출, 진검 대리론이 아니고 진검 다리론입니다. 이런 거 만들 때, 예? 이거 다리, 이런 거 똑바로 써 주셔야죠. 자, 대학생 청년 햇살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DSR에 포함이 안 시킨다는 거죠. 자, 그리고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한다. 자, 주택연금 영모기지론, 그 다음에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2차 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지역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뭐 정책적인 대출, 보험계약 대출, 상용차 금융, 상용차, 개인 승용차는 아니고 상용차 대출 금융 부분들은 포함을 안 시켰다는 얘기네요. 자, 예금 적금 담보대출, 이건 뭐 내 돈인데 뭐, 그죠? 할부 리스 및 현금 서비스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DSR의 계산을 안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빠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더 DSR에서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좀 더 빌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3가지 우리 시청자분들 뭐 캡처를 해 놓으셔도 되고 사진을 꼭 찍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도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전까지 본 거는 DSR에 포함이 되고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강한 규제 안에서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DSR이란 부분이 2단계, 3단계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대상들에 대한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대출을 꼭 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자,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 이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주택 실수요자 분들이라든지 현재 어려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대출을 여전히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대출, 대출 가능하고요. 잔금 대출 가능하도록 하겠답니다. 그 다음 무주택 서민 LTV에 대한 부분들은 뭐 더 완화를 좀 시키고, 이거는 근데 7월 1일 우리 올해 7월 1일 대출 규제 관리 방안에서 이때 이미 나왔던 내용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 전월세 대출 한도도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겠다. 다시 리바이벌 하는 내용입니다. 서민 취약 계층 대상으로 한 서민 금융상품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금융 쪽으로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저희 좀만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더 확대를 해서 대출을 나올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금융 지원 프로그램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전 금융권에서 소상공인 분들이나 중소대출 만기 연장이라든지 상한 유예 등을 지원을 앞으로 꾸준히 할 테니까 좀 어려워도 좀 참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이분들이 쓰러지면 정말 우리나라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좀 보호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우리 지금까지의 경험을 빗대어 봤을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하나는 일단 올해도 이런 경험을 했지만 올해 은행권의 이런 대출이 증가하는 폭을 6% 제한을 두고서 이게 넘어서다 보니까 대출을 중단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근데 내년에 2022년도 1월이 되면 이 6%까지도 이제는 안 하고 좀 더 줄여서 5%나 4%대까지로 이거를 줄이겠답니다. 대출을 빌려줄 수 있는 은행의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4%로 줄어들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걸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7개에 대한 대상되는 분들이 내가 이걸 받으러 가는데 늦게 갔을 경우에는 자칫하다가는 이 돈을 못 빌릴 수 있으니까 일단 내년 2022년 1월이 돼서 이런 총량제가 리셋이 딱 되면 이때 가서 열심히 받으세요. 일찍 받으세요. 돈 떨어지기 전에 받으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 부분도 꼭 잊지 마세요. 일찍 받아야 된다는 점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고, 자, 두 번째로, 자, 집값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출 규제가 이렇게 심해지니까 완전히 집값이 폭락하고 뭐 아주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나오다 보니까 그걸 맹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계속적으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해왔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관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부동산 값이 폭락하거나 떨어지진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내년 2022년 1월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총량에 대한 해당이 됐던 이게 다시 리셋이 돼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0.1%, 0.2%, 0.5%, 1%, 2% 이런 식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얼마든지 자금에 대한 대출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집중적으로 이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게 저는 금액이 고가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지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6억 이하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9억 이하에 있는 주택들이라고 한다면 내 집 마련이 꼭 필요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좀 서둘러서 이런 대출이란 자금 계획을 스케줄을 짜 놓으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10월 26일 날 발표했던 정부의 가계부채 강화 관리 방안이라는 걸 좀 알아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좀 이런 정책에 대한 방법을 오락가락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매뉴얼대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이런 자금 대출이 좀 원활하게 좀 아무런 애로사항 없이 좀 잘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제가 올려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시고 앞으로도 또 이런 도움되는 내용들을 많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3종 세트 꽝꽝꽝 해주십시오. 더 힘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